이럴 거면 뮤지컬 42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헤아로운 공연생활 운영하고 있고 주식회사 랑의 대표인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연 칼럼니스트 박병성입니다. 박수!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연극입니다. 연극. 네. 연극 아마데우스입니다. 좋은 작품인데 아마데우스. 네. 4월 11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C어터가 캐치하고 있는 대극장 그 맞은편 바라보고 있는 공연장 왼쪽 거기죠. 공연 시간은 인터미션 포함해서 155분, 한 150분, 160분 사이 이렇게 끝납니다. 제작사는 페이지원이라는 회사고요. 네. 페이지원이라는 회사 이진아 연출님 회사입니다. 그쵸. 그렇게 네. 제작자 그죠. 네. 원래 페이지원에 이제 근데 이 제작사 궁금하신 분들은 프로그램 사서 보시면 근데 뭐 아마데우스 아직 프로그램 안 나온 것 같던데 방송 송출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서편제나 페이지원 작품들도 뭐 있죠? 예전에 버자이너 모노로그도 페이지원 작품이었고 그리고 차미도 제작하셨죠. 네, 곤투마로도 곤투마로. 원래 연출로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거기 그 페이지원이 만들어졌을 때 이진아 연출님이 관계가 있으셨던 건지는 제가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진아 연출님이 만드신 거죠. 그럼 그럼 이진아 연출님의 회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전에는 이제 보통 다른 이랑 작업을 같이 하셨다면 지금은 이제 거의 단독으로. 그래서 요즘은 연출도 하시긴 하시는데 가끔 이제 제작만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차미 같은 경우는 연출은 다른 후배한테 맡기고 그렇죠. 제작하셨으니까. 진짜 내용은 모르겠지만 들리는 소문과 어떤 분위기 봐서는 이진아 연출님이 하시는 이 제작하는 공연의 그 손익분기점 다 성적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느낌적으로. 역시 자본주의는. 근데 이진아 연출님이 배우 캐스팅이나 어떤 이 공연 시장, 뮤지컬이나 연극 시장의 장악력이라고 해야 되나? 배우들을 섭외하실 때, 작품을 보실 때, 작품에 참여하고 있는 스태프들을 끌고 가실 때, 아니면 뭐 홍보대 행사 같은 데를 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헤아로운 공연 생활도 이진아 연출님은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서편제를 김준수 배우가 나와서 한번 홍보했었는데 그 전에 배우들이 시간이 안 되면 나라도 나갈까 이러시면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하게 있으시고 뭐 워낙 말씀이 세실 때도 있고 뭐 이 시장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페이지원의 그 앞으로의 행보가 좀 기대가 되고 올해도 또 이제 뭐 곤투마로도 또 다시 한다고 하고 뭐 이러니까 아마 끊임없이 이렇게 좀 소개해드릴 수 있는 공연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일 대표님이랑 같이. 네, 이성일 대표님이 현재 대표님이신데 두 분이 되게 절친이시죠. 자, 어떤 작품인지 우리 국장님이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마데우스 하자고 했을 때부터 아마데우스 너무 좋은 작품이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일단 피터 셰퍼라는 그 되게 유명한 극작가의 작품이고요. 아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데우스 영화를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영화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오래됐죠. 이 영화가 85년도의 영화인데 저희 또래는 다들 이 영화 많이 기억하실 거고. 이 영화가 주말의 명왕가에서 TV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했었을 때부터 그때 그 당시에 인터넷도 없고 막 이런데 이 영화를 다 알았던 것 같아요. 워낙 또 그 아마데우스의 웃음소리가 굉장히 특이했고 그 우리 더빙으로 했었는데 그 한국어로 더빙을 했을 때 그 배한성 성우분이 그 웃음소리가 너무 독특해서 배한성 씨 맥가이버 그렇죠. 가제트 이거 다 배한성 성우님이 하신 거거든요. 어쩌면 살리에르를 그럼 양지훈 씨 맞죠? 맞아요. 이 영화가 뭐 저희 또래는 많이 보셨겠지만 TV에서 이제 주말의 영화나 이런 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양준 배우 성우님이 이 모차르트 역을 그 웃음소리를 너무나 이제 맛깔나게 하셔가지고 기가 막혔어요. 아직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유명한 그 성우님, 그러니까 실제 외국 배우들의 목소리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쵸. 저희한테는 딱 이게 각인되어 있는. 네. 뭐. 몇 분 계시죠. 맥가이버 목소리나 막 가제트 나와라 맞는 팔 배한성, 양지훈 몇 명 있습니다. 몇 분 계신데 그 영화도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지만 이 작품이 브로드웨이에 가서도 토니상도 받고 했었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매번 방송할 때 얘기하지만 토니상 아카데미 영화로 만들어졌었던 작품은 아카데미상 정도는 수상을 우리 해줘야. 그렇죠. 그리고 공연했었던 상 등은 뭐 올리비에상이나 뭐 토니상 이 정도는 받아줘야 우리가 다뤄드려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저기 외국에 있는 그 공연팀들 상 받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하튼 그 피터 셰퍼의 희곡을 그 연극으로 만든 아마데우스 이 작품이고 영화 1983년도에 영화가 되었고 연극 초연이 79년도 이제 영국에서 먼저 공연되고 이제 브로드웨이에 가서 브로드웨이에서 이제 토니상을 받았죠. 네. 돈도 엄청 벌었대요. 이거 영화가. 어마어마하죠. 이 작품. 현재 환율로 근 한 700억 살짝 안 되게 수익이 벌어졌다고 기록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주말의 영화에 나왔을 때는 조금 더 뒤 90년대 중학생 때로 하시죠. 네, 중학교 때. 네. 근데 그 영화로도 굉장히 센세이션했었던 기억이 있고 바로 그 영화가 이제 이 연극 아마데우스 이 작품인 거죠. 이 같은 희곡 피터 셰퍼가 영화 연극의 희곡을 쓰고 영화에서도 이제 시나리오를 썼던 그렇죠. 썼습니다. 이런 작품입니다. 공연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모차르트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세계를 떠돌면서 음악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고 살리에르는 그 비엔나에서 궁정 악사로 자리를 잡고 교육자로서 음악 교육자로서 자리를 잡았던 사람인데 모차르트가 갖고 있었던 그 천재적인 능력을 시샘해서 신에 대해서 왜 나에게는 그런 음악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었지만 그런 능력을 주지 않았는가라고 해서 신과 대결을 하면서 모차르트를 파멸로 일으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1막 마지막 장면이 갑자기 기억나요. 욕망을 주셨으면 재능도 주셨어야죠. 그 유명한 대사죠. 이제부터 당신은 내 영원한 적입니다인가? 이게 신에다가 선전포고하는 공연이 몇 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뮤지컬 그 체코 뮤지컬 드라큘라가 그렇죠. 드라큘라도 그렇죠. 아드리아나라는 자기의 여인이 전쟁에 나간 다음에 죽음을 맞이해 죽어 있으니까 거기에 이 화를 참지 못하고 당신만이 존재한다면서 막 이제 신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면서. 근데 그런 캐릭터들이 보통 맨 처음에는 신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하고 그 말에 잘 따르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오는 배신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모차르트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굉장히 좋아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오페라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에게 되게 금욕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마음은 있었으나 표현하지 않았던 이 살리에르였는데 그 오페라 가수가 모차르트한테 그냥 가서 가볍게 이제 둘이 이제 어떤 관계가 되고 그런 걸 보면서 더 열등감 내지는 질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요. 왜 뺏어가냐고. 천재들이. 근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는 장면만 기억나고 큰 틀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는 모차르트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봤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이나 역사적으로 시험이 나온다고 하면 모차르트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니까 그리고 여기 극 중에도 나오는 오페라가 이 모차르트의 오페라가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뭐 저기 마술필이 막 이거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나오는데 이거 다 모차르트에서 배웠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얘기를 듣고 가서 공연을 보면 살리에르한테 마음이 너무 가요. 그게 더 인간적이니까. 항상 인간은 부족하죠. 부족한 존재고 그래서 늘 모순되고 그런 존재니까 우리는 사실 살리에르에 더 가까운 인간이다 보니까 그쪽에 더 마음이 가게 되죠. 지금 배우분들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연극영화과 나와갖고 어떻게 오디션 봐서 앙상블 막 하고 있고 앙상블에서 뭐 몇 년째 갖고 조금만 배역 같은 거 받아서 막 성실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잘 모르는 어떤 친구가
갑자기 주연 같은 걸 맡게 되고 근데 했는데 너무 잘해. 이러면 이제 살리에르 증후군 막 이런 거 저도 제가 말이죠. 저 내년 되면 말입니다. 횟수로 30년이에요. 공연 일 한지. 제가 포스터 붙이면서 전단 뿌리면서 공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툭 하고 지금 쇼노트의 부사장님 송한샘 부사장님 같은 분이 오페라 요령 막 이런 거 하면서 이렇게 재미로 막 나타나고 막 이러면서 재미로가 그 회사 이름이죠. 재미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재미로라는 회사 이름을 만들면서 오페라 요령 막 한다고 그러고 지금 엄청 성실하게 일하면서 막 배우들 만나고 막 얘기하고 섭외하고 작품 보고 막 열심히 하면서 뭐 유튜브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기사가 딱 떠요. 샤롯데랑 디즈니랑 네 군데 회사가 합해서 알라딘을 갖고 온다 그러고 해밀턴이 들어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그 네 군데요? 샤롯데랑 디즈니랑 또 클립 서비스, 샤롯데 그다음에 저기 서렌 컴퍼니, 디즈니, SM코 그다음에 여기 저기 클립 서비스 이렇게 네 군데. 그래서 이런 얘기 막 들어오면 신이 선택한 사람 난 내가 근데 이제 이럴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네 깜냥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깜냥? 그게 뭔데? 욕망을 주셨으면 재능을 주셨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 예. 팟캐스트 PD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다. 해요. PD님도 그런 욕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팟캐스트 하면서 뮤지컬 팟캐스트 하면 센세이션하고 우리나라 사람 반은 보고 비보 반은 듣고 비밀 보장 따라잡겠다. 따라잡겠다. 컬투쇼의 어떤 화제성 이겨내겠다. 괜찮아요. 저 비밀 보장 몰라요. 세상에 국장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가 하나도 안 돼요. 아이고. 여하튼 이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살리에르예요? 살리에르예요? 살리에리. 살리에리인가? 왜 살리에르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지? 그렇게 많이 발음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살리에리. 그래서 저는 아마데우스를 지난번 초연 때 못 보고 이번에 이 방송 준비하면서 보는데 그 1막 마지막에 대사들이 너무 좋죠. 그 대사가 너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많이들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게 그 작품에서도 살리에르가 모차르트가 만든 오페라를 들으면서 막 환희에 차이고 와 이거 완벽한 막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 정신 차리고 딱 주의 봤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못 느껴.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은 모차르트의 음악을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알아들을 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좀 배제되고 본인이 조금만 더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그 모차르트를 소외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살리에르가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옛날 예술가들 중에 천재적인 능력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방탕했었던 부분도 있다고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모차르트도 여기서 나오잖아요. 실제 삶도 그렇고 이 친구 아주 그냥 이 모차르트 이분 이 개인적으로 너무 방탕한 가족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살리에르는 그런 것들을 자기를 금욕해가면서 끝까지 버텨서 근데 그걸 모차르트의 능력을 알아볼 귀만 없었으면 차라리 행복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 캐릭터라 지금 시기에 공연하면은 그 공연을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또 이제 아마데우스를 제가 이번에 처음 봤는데 바람으로 표현되는 이 5명, 6명인가? 그 주변에 있는 이 인물들의 활용이 예전에 이진아 연출님이 연출했었던 뮤지컬 그 바람의 나라라고 있었습니다. 예술의 전당 토요일극장에서 했었던 공연이고 서울예술단 작품이었나 같이 했었나 그랬을 것 같아요. 서울예술단의 작품이고 그 김진의 원작 만화를 뮤지컬로 만든 작품이죠. 근데 그 작품도 이 무대가 단이 한 2, 3층으로 돼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때 이제 의상을 한복을 입고 그때 이제 고영빈 배우나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앉거나 그럴 때 무율 역할을 했었죠. 고영빈 배우. 턴을 한 바퀴 딱 돌고 앉으면 이 한복이 쫙 펴지면서 멋있게 그림으로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 바람이 외국 아마데우스 연극도 같은 연출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바람 역할 하시는 분들이 뒤돌아서서 이렇게 어떤 대사나 시대적인 얘기를 막 하고 어떤 몸짓 같은 걸 보여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진아 연출이 만드는 작품들이 그런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멋지게 표현해내는데 그 이진아 연출이 뭐
나이가 굉장히 젊으신 분은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공연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도 그 감각이 아직까지도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나서 확실히 이진아 연출의 색깔은 네. 다른 얘기로 넘어가자면 영화에서도는 아마데우스가 주인공인 것처럼 또 보이잖아요. 네. 비중이 높은데 제가 예전에 이거 엔티라이브에서 영상으로 이 아마데우스 하는 걸 봤는데 연극 아마데우스 봤는데 완전히 그 살리에르가 무대에서 거의 나가질 않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라보는 모든 극을 보여주고 음악이 악사들이 그 안으로 막 연주를 하면서 들어오면서 음악이 막 섞여요. 그러니까 음악과 살리에르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게 너무나 연출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그 첫 장면에서 이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서 오는 진짜 사람이 보여주는 무대가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영화 같은 매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연이 계속 각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진아 연출은 이진아 연출만의 색깔대로 무대에서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특히 배우를 멋있게 보이게 하는 이런 거는 탁월하다. 배우 출신이어가지고 이진아 연출님이 배우가 어떻게 무대에서 섰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무대 중앙의 단차를 이용해서 모차르트랑 살리에르가 겹쳐지는 장면들이 꽤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좀 고민한 연출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연출을 좋아하시는. 심지어 뮤지컬 그리스라는 공연을 예전에 연출했을 때도 이게 그리스가 그 정식 라이선스가 아닌 공연으로 1990년대부터 그 전부터 뭐 롯데해수욕장부터 해서 공연대에 왔었던 건 작품인데 2003년인가 그 오디에서 정식으로 이제 그리스 처음 했었을 때 그때 이진아 연출이 맡았는데 그때 이 티버드 남자 이 그리스 이 멤버들 친구들을 너무 멋지게 표현해서 당시에 뭐 엄기준 배우나 무슨 뭐 조정석 배우나 뭐 이런 많은 배우들이 오만석 배우나 다 거길 거쳐갔었죠. 조정석 배우가 엉덩이를 깠죠 거기서. 로저 역할을 하면서 무닝이라는 노래 아마데우스에서 그리스까지 한번 갔다 왔습니다. 다 이진아 연출이었습니다. 그리고 곤투마러라는 공연도 그 처음에 이번에 홍대 아트센터에서 공연되었을 때 무대 그 장치 무대 세트 이게 별로 없어서 좀 횡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공연 중반 넘어가면서 그 어떤 장면에서는 영상이라 이런 것들을 너무 멋지게 써서 그 장면만으로도 그러니까 배우한테 더 돋보이게 배우한테 집중되게 만드는 연출력 이런 거에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연극 아마데우스 하고 있는 배우분들을 잠깐 그 말씀을 드리면 안토니오 살리에리 여기에 김재범, 김종구, 차지연, 문유강 배우가 차지연 배우는 저번에 BBC에서 했을 때처럼 젠더 프리로 역시 이번에도 역시 참여를 하고 저는 김재범 배우로 봤습니다. 저도 김재범 배우로. 김재범 배우 대사 톤이나 목소리 참 여전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첫 장면 그 나이든 살리에르에서 젊은 살리에르를 바뀔 때 깜짝 놀랐어요. 그 연기. 이 매력인 것 같아요. 요 씬 보면서도 또 딴 공연이 또 하나 생각났어요. 메노브라만차에 보면. 다행이네요. 왜요? 또 대표님 만드신 작품 얘기할까봐. 제가 참여했던 공연이죠. 메노브라만차의 그 알론조 끼아나 이 할아버지가 될 때 이 세르반테스에서 할아버지가 될 때는 노래로 시작하는데 맨 끝에 공연이 다 끝나고 나서 탁 벗고 세르반테스로 변해서 감옥을 쫙 올라가는 씬에 보면 그 할아버지로 뭐 알론조의 이러다가 딱 저는 이제 처음 그 돈키호테 작품의 류정환 배우였으니까 그 톤으로 자 이러면서 딱 멋있게 목소리 하면 이제 확 집중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살리에리 역할도 처음 오프닝에 조명도 어둑어둑 해갖고 휠체어 끌고 나와서 막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신이 딱 바뀌면서 젊었을 때 살리에리로 딱 변신하고 있는 모습 보면 너무 멋있게. 그러니까요. 근데 뻔히 아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진실된 무언가가 나온 게 참 연극의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거 더 드라마틱하게 보려면 이거 제가 얘기해봐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1열, 2열에서 보면 사실 가까이 있으니까 그 배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좀 보일 거 아니에요. 옷 이렇게 벗고 하는 게. 근데 뒤쪽에서 보면 이게 좀 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더 어둑어둑하니까.
더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좀 장점이 훨씬 더 크니까 앞쪽을 다 선호하시겠죠. 전체 드라마를 보는 거는 전 D가 더 좋다고. 중간 정도가 좋다고 생각해요. 맨 앞에보다. 근데 앞쪽에서 보면 우리 PD님 앞쪽에서 보는 거 좋아하시는데 앞쪽에서 보면 뒤로 가기 싫어지나 봐요. 그래요. 근데 앞에서 보면 너무 그 캐릭터에 몰입을 하니까 네. 그게 이제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작품 자체를 보는 데는. 그렇죠, 그렇죠. 네. 시대를 읽어야 돼요. 이제는 캐릭터를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좌석을 가로로 만들어서 1열만 다 앞자리로. 다 앞자리로. 여하튼 아마데우스 살리에리 역할 이 네 분이 공연을 하시고 계시고 그 첫 번째 씬 자체가 압권이었다 이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역에 전성호 배우, 이재균 배우, 최우혁 배우가. 네. 저는 이재균 배우로 봤어요. 저는 전성호 배우로 봤습니다. 네. 보고 나서 좀 재밌었던 게 이재균 배우를 보고 나서 이제 세종문화회관 이 뒤쪽 그 광장 쪽 말고 세종문화회관 내부에 있는 그 공원 같은데 뒤쪽으로 딱 넘어가면 저기 그 흡연 구역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잠깐 있다가 가려고 갔는데 잠시 뒤에 같은 공연을 봤나 봐요. 두 분이 딱 오시더라고요. 본인들끼리 얘기하시는데 이재균 배우 근데 목소리가 너무 그 목을 많이 써갖고 걱정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신 한 분이 원래 그 배우는 그래. 이러면서 목을 함부로 쓰는 걸로 유명해. 이러면서 근데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재균 배우가 그 목이 약간 그 이렇게 걸걸한 듯한 느낌이 나는데 거기에 막 텐션이 올라가 있고 약간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모차르트의 약간 소비된 것 같은 그 당시 어떤 그 모습을 나타내는데 더 이렇게 적합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우혁 배우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최우혁 배우 오랜만에 오는 건가요? 제가 제대 군대 갔었구나. 그 대학로의 배우 얼굴로 그 네일 아트 하시는데 배우 얼굴 이렇게 그려놓으신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최우혁 배우 얼굴 몇 개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역할 콘스탄체 베버 역할 이제 그 모차르트의 부인 역할이죠. 네네. 김별이 배우와 유유진 배우. 네. 저는 콘스탄체 역할 인물로 몰입해서 보면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모차르트에 대한 애정이 좀 남아야 되는데 저 아까 살리에르한테 너무 감정이입이 되면서 모차르트가 너무 좀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되게 재밌는 게 이 살리에르는 이 신이 주는 능력 이런 것들이 되게 성스럽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막 그 모차르트가 막 함부로 이렇게 난잡한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남자판에게 신은 그런 성스러운 능력을 줬을까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차르트가 만드는 작품들 보면 되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들 뭐죠? 그 귀족의 모습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모습을 막 다루려고 하기도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바람 피고 뭐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해요. 그 당시에 되게 오페라는 고귀한 뭐 왕이나 귀족이나 영웅이나 어떤 되게 아름다운 사랑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는 조금 더 그 이발사라든가 거지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하층민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본연의 욕망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삶 그 어떻게 속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된 모습에서 성스러운 음악으로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에르는 되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스러운 되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눈 거죠. 이건 성스럽고 이거는 속된 거야. 그래서 나는 금욕을 지키고 그렇게 신의 말씀을 따를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속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자신이 종교에서 느꼈던 어떤 성스러움을 모차르트를 만들어내니까 혼란스러웠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작품 내에는. 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와서 그 고민해 볼 만한 관계 뭐 또 이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시 시대로 가면 결국 모차르트는 너무 젊은 나이에 그렇죠. 그 당시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찍 생을 마감하고 또 방탕한 생활을 하고 관계를 좋게 맺지 못하고 되게 이기적인 면이 있어서 본인 가족과도 그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랬고 무시받았었고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에
본인 재능은 뛰어났지만 그걸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죠. 네. 근데 지금 국장님이 해주셨던 이런 이야기들이 공연 중에 살리에리를 맡은 역할의 인물들의 대사로 많이 설명되어져서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연극 아마데우스는 살리에르가 관객들한테 본인의 얘기를 이제 와서라도 좀 하는 그 마음으로 그 공연을 보시면 전체가 극중극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좀. 그런데 사실 그 살리에르와 모차르트의 진짜 관계는 그 실제 그렇지는 또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밝혀진 것도 얼마 되지 않은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그러니까, 뭐 살리에르가 독살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썰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살리에르가 독살을 했다라는 그 모차르트가 죽고 나서 이제 그런 그 당시에 소문이 퍼졌고 퍼진 걸 가지고 근데 나중에 푸시킨이 희곡을 썼는데 둘의 이제 그 독살을 한 내용을 질투를 해서 독살을 했다는 내용으로 희곡을 썼는데 실제 왜냐하면 그 나중에 모차르트의 아들을 살리에르가 또 가르치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 부인이 콘스탄체가 그거 맡겼다는 거는 그런 관계였으면 자기 아들을 남편을 독살한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최근에 또 뭐 그 앨범 그냥 악보가 뭐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살리에르랑 모차르트랑 협업을 해서 만든 기록이 이제 그 밝혀지면서 둘 관계는 그게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는 듣고 싶은 거 위주로 듣고 기억이 좀 이렇게 각인된 게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건 작품이니까. 그렇죠. 그건 팩트에 팩트는 뭐 모차르트와 살리에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작품 안에서 그 살리에르와 모차르트의 관계는 때로는 이런 그 허구에서 더 진실이 발견되기도 해요. 더 공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뭐 저희가 역사를 찾아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데우스 연극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좀 이렇게 공감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표현하는 이준하 연출의 연출 방식이 멋지고, 드라마틱하고 그 무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바람 역할로 나온 사람들의 활용도도 그렇고 그 중간에 나오는 연극인데 웬만한 뮤지컬보다 음악이 더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카테리나 카발리에리 역의 손의완 배우가 이제 출연해 주시고 계시고 요제프 황제 역의 도요한 배우 재밌더라고요. 네. 그 약간 권위 있고 허세 있고 하는데 오케이 여기까지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관객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약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약간 살짝 꼬는 듯한 느낌으로 잘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그 극중국처럼 모차르트가 만든 오페라 장면, 그 연습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뭐 피가로의 결혼이라든가 코츠반투테라든가 뭐 마슬필이라든가 이런 작품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되게 유명한 아리아들이 나오니까 그런 걸 보는 또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그 모차르트의 작품이 6개? 아 그래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7개다 정확히. 음악은 더 나오는데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 거. 작품 속에서 나오는 게 이제 후궁으로부터의 도주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뭐 그 왜 모차르트 넘버는 K 뭐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K384 이게 어떻게 384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는데 그 어떤 고문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뭐 이렇게 오페라의 배경은 따로 있는데 이제 극 중에서는 이탈리아어로 된 그 어려운 오페라가 아닌 독일어로 만든 오페라로 나오고 거기에 이제 모차르트가 대사로 막 아모레 리벨러 뭐 사랑으로 충만한 오페라 뭐 이러면서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고 피가로의 결혼. 요거 이제 극 좀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나오는데 이제 모차르트가 만드는데 이제 이 오페라는 되게 고귀하고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린 언제까지나 신과 영웅에 대한 얘기만 할 수는 없어요 이러면서 만든 음악인데 이게 그 고상한 신과 영웅의 이야기가 당시 대부분이었던 오페라와 대비되는 하늘을 쫓아다니는 귀족의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어 말해서 막 이렇게 막 그 욕도 먹고 이렇게 되는 장면이 있었고 세 번째 나왔던 장면이 코지판 투테.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살리에르가
아마데우스를 설명하면서 얘기해 주듯이 얘기해 주는데 그는 평범한 삶 속에서 위대함을 만들었고 저는 위대한 이야기에서 그저 평범한 작품을 만들었죠. 이러면서 네. 서로 비교되게 이게 이제 평범한 두 자매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통해서 영원 불멸한 존재로 탄생하는 이야기 뭐 이렇게 활용이 되어지고 마술피리. 예. 마술피리는 이제 모차르트가 이미 슬슬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예. 이제 살리에르가 몰래 가서 본 거죠. 네, 그 대중들을 위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귀족들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대중들을 위한 공연을 의뢰받아서 만든 것을 이제 가서 본 거죠. 모차르트는 이제 그 장면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말하는데 이제 살리에르가 그 마술피리를 보고 와서 어떻게 이런 음악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결핍과 가난 속에서 어떻게 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행복의 탄식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면서 이 관객들한테 막 얘기를 하죠. 네. 그때 마술피리가 그거 맞죠? 무슨 여왕의 노래. 네. 이때는 그 아예 노래를 다 부르잖아요. 네, 그 오페라 가수로 분장한 배우가 나와서 노래까지 불러서 웬만한 뮤지컬보다 음악이 풍성한 그리고 레퀴엠. 그렇죠. 예, 진홍곡 작품에 굉장히 중요한 게 드라마적으로 사용되는 레퀴엠. 이 모차르트 음악이 얼마나 활용되는지를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된 그 인터넷 그 자료들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 제작사에서 이렇게 좀 링크까지 걸어줘서 저한테 보내줘갖고 제가 이렇게 좀 갖고 왔는데 이걸 다 읽어드리기에는 뭐 재미도 없고 읽는 것보다는 직접 보시면서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저희는 목요일 2부에 계속해서 아마데우스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